300억. 한서연에게서 떠나 강민준과 결혼하게 하라는 말이었다. 장모님 김은경 여사의 잘 관리된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하찮은 사업 거래를 논하는 듯 그녀는 검은색 신용카드 한 장을 내 앞에 붉은 나무 차상 위로 가볍게 밀어놓았다. 그 움직임은 우아했지만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내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응고되는 것 같았다. 귓속은 윙윙거리고 심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꽉 움켜쥐어진 듯 아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300억. 한서연과 결혼한 지 5년. 이 돈은 내가 모든 것을 털어 넣어도 모을 수 없는 천문학적의 숫자였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은 마치 나의 얼굴을 지난 5년간 내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랑을 후려치는 따귀와 같았다. 더욱 우스운 것은 내가 떠나야 하는 이유가 한서연이 다른 남자의 아이, 그것도 상동이를 임신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장모님의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을 바라보았다. 순간 지난 세월 내가 굳건히 지켜왔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속임수였고 나는 그 속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시선을 맞받았다. 입가에는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희미한 곡선이 그려졌다. 좋아요. 한서연과의 만남은 내 삶의 전반부에서 가장 찬란한 동화였다. 그때 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명문대에 입학한 수재였고 그녀는 한서 그룹의 외동딸이었다. 캠퍼스를 걷기만 해도 햇살마저 그녀를 편애하는 듯한 그런 아이였다. 우리의 사랑은 도서관에서의 우연한 도움에서 시작되었고 수많은 밤샘 학술 토론을 주고받으며 싹을 틔웠다. 결국 그녀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는 단호한 선택을 했을 때 절정에 달했다. 그녀를 위해 나는 해외 명문대 유학 기회를 포기했고 교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탄탄대로의 앞날도 버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녀가 있는 서울로 따라왔다. 한서 가문의 문턱은 너무 높았다. 나 같은 개천에서 용난 놈은 당연히 그들 눈에 차지 않았다. 장인어른 한진우 회장은 그나마 괜찮았다.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표면적인 예의는 지켰다. 하지만 장모님 김은경 여사는 내가 처음 집에 들어섰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좋은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나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제자리에 놓이지 않은 저렴한 상품을 검사하는 듯 온통 비판과 경멸로 가득했다. 이준 씨, 우리 집안 사정은 아시죠?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고생 모르고 자랐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준 씨가 잘 안 되면 우리 한서 가문이 이준 씨를 먹여 살릴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내게 한 첫마디였다. 나는 그때 주먹을 꽉 쥐고 모든 분노와 굴욕을 삼켰다. 그저 한서연에게 굳건히 말했다. 믿어줘.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한서연은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준아, 나는 너를 믿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저 너만 있으면 돼. 그때 우리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나는 죽기 살기로 일했다. 한 외국계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시작해 밤낮없이 야근하고 고객들과 술을 마시다 위출혈까지 일으켰다. 단 3년 만에 부서 총괄 이사 자리에 올랐고 연봉도 억대 수입이 되었다. 이 정도면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김은경 여사도 나를 조금은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그들 눈에는 나의 이 정도 성과조차 그저 시시한 장난에 불과했다. 어느 가족 식사 자리에서 나는 방금 성사시킨 수십억짜리 계약건에 대해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김은경 여사는 그저 우아하게 국을 마시며 나를 힐끗 보더니 덤덤하게 말했다. 수십억짜리 계약? 이번 달 서연이가 취미 삼아 투자한 수익에도 못 미치는군요. 이준씨, 아직 그릇이 너무 작아요. 그 한마디에 나의 모든 노력과 자부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식탁 위 친척들에 동정하거나 경멸하는 시선은 마치 가늘고 촘촘한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한서연은 식탁 밑에서 내 손을 잡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는 그녀를 보며 억지로 웃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라는 창백한 위로밖에 남지 않았을까? 기억한다. 우리가 가진 것 하나 없던 시절. 내가 첫 월급으로 그녀에게 사준 10만 원짜리 립스틱 하나에도 그녀는 기뻐서 팔짝 뛰며 나를 끌어안고 뽀뽀를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해도 그저 덤덤하게 한마디 한마디 하고는 옷장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 다른 셀 수 없이 많은 명품들과 함께 쌓여 있었다. 그렇다. 그녀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도달하려 했던 종착점은 그녀의 시작점에 불과했다는 것을 내가 잊고 있었다. 한서연을 더 잘 보살피고 나도 사업에 장념할 수 있도록 결혼 3년째 되던 해 김은경 여사의 주도로 우리는 한서 가문 소유의 고급 저택인 청남원으로 이사했다. 명분은 가족이 함께 살며 서로 보살피자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내가 대릴사위가 된 것이었다. 황금 세장 속에 갇힌 죄수처럼 내 삶은 완전히 한서 가문의 통제 아래 놓였다. 집안의 아주머니들은 김은경 여사의 지시만 따랐고 내가 좋아하는 평범한 집밥은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었다. 대신 한서연과 장인어른이 좋아하는 비싸지만 내 입맛에는 맞지 않는 온갖 진기한 요리들이 차려졌다. 심지어 내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어떤 가격대의 차를 모는지까지 김은경 여사는 간섭했다. 이준 씨, 지금은 우리 한서 가문의 얼굴인데 그렇게 초라하게 입으면 모양 빠져요. 이 차는 너무 값싸 보여요. 바꿔요. 내일 운전기사한테 말해서 고급 세단으로 한 대 뽑아오라고 할게요. 나는 마치 정성껏 꾸며진 인형 같았다. 모든 자율권을 잃었다. 한서연은 이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점점 더 바빠졌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우리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수많은 밤 나는 텅 비고 차가운 거실에 홀로 앉아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늘 그녀의 몸에서 풍겨오는 것은 낯선 술 냄새와 고급 향수가 뒤섞인 냄새였다. 또 접대 갔다 왔어? 내가 물으면 그녀는 늘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말했다. 일이야. 당신 같은 기술직이 뭘 알아? 묻지 마. 그리고는 곧바로 욕실로 들어가 자신과 나를 격리시켰다. 그 보이지 않는 거리감은 마치 그물처럼 나를 점점 조여와 질식할 것 같았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무언가 내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전환점은 한 달 전이었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다. 나는 특별히 일찍 퇴근해서 마트에 들러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보스턴 랍스터와 호주산 와규를 샀다. 직접 푸짐한 저녁을 차리고 우리가 결혼기념일에도 아껴두었던 귀한 빈티지 와인 한 병을 꺼냈다.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식탁 위의 음식은 식었다가 데워지고 데워졌다 다시 식었다.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늘 지금 거신 전화는 통화 중입니다. 라는 안내만 들릴 뿐이었다. 새벽 1시 마침내 문이 열렸다. 한서연은 피곤에 절은 몸과 진한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고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얼굴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했어? 내 심장은 그 순간 바닥까지 가라앉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목이 메인 소리로 물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어? 그녀는 내 눈을 피하며 시선을 돌렸다. 허둥지둥 변명하며 얼버무렸다. 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 생일이었나? 나중에 선물로 갚으면 되잖아. 그 무심한 말투는 마치 억지 부리는 아이를 달래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이미 식어버린 음식들을 하나하나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차가운 수돗물이 접시를 씻어내듯 내 마음속 마지막 따뜻한 감정도 씻어내려갔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그녀의 휴대폰 알림음을 들었다. 그녀는 현관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고 휴대폰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이 켜지며 카카오톡 메시지가 떴다. 수신자는 강민준. 내용은 짧았지만 마치 벌겋게 달아오른 인두처럼 내 눈을 지저댔다. 자기, 오늘 힘들었지? 82년살 라피트는 다음에 우리 둘이서만 마시자. 82년살 라피트. 나는 그것이 강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와인 브랜드와 빈티지라는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강민준은 한서, 그룹의 가장 큰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잘생기고 돈 많고 매너 좋은 남자. 그리고 김은경 여사가 한서연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 사람이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죽어라 노려보았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했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알고 보니 그녀는 일 때문에 바빴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와 함께 보내야 할 생일 저녁을 다른 남자와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막 잠옷으로 갈아입고 위층으로 올라가려던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 이상한 기척을 눈치챈 듯 약간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그래? 뭘 그렇게 쳐다봐?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은 아직 켜져 있었다. 나는 화면을 그녀에게 돌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물었다. 이 사람 누구야? 한서연의 얼굴은 그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달려와 휴대폰을 낚아채며 날카롭고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이 뭔데 내 휴대폰을 훔쳐봐? 이준 씨,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적반하장이라니 얼마나 익숙한 수법인가. 나는 그녀를 보며 갑자기 너무나도 우스웠다. 내가 어떻게 변했는데? 한서연, 나는 그저 이 강민준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을 뿐이야. 왜 그 사람이 너를 자기라고 부르고? 왜 너희 둘이 82년살 라피트를 같이 마시는 건데?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모든 위선을 갈라놓았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한참 후에야 창백하고 힘없는 변명을 억지로 짜냈다. 그냥 중요한 고객이야. 우리 오늘 엄청 큰 프로젝트 얘기했어. 다른 사업 파트너들도 다 같이 있었고 그 사람이 농담한 거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농담? 나는 비웃었다. 고객이 너를 자기라고 부르고 힘들었지라고 위로해? 너 정말 너무 뻔뻔하다. 그녀는 내 말에 몰렸는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이 가정을 위해 밖에서 죽기 살기로 일하는데 당신은 집에서 혼자 망상에 빠져 있어. 이주 씨, 당신 혹시 내가 당신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내가 말하는데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 건방 떨지 마. 이 가정을 위해?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확신해? 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그 중요한 고객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그녀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다. 손을 들어 내 뺨을 때리려 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죽어라 노려보았다.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고 결국 힘없이 떨어졌다. 그날 밤 우리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었다. 결혼 5년 만에 가장 격렬한 말다툼이었고 처음으로 각방을 썼다. 나는 차가운 게스트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담을 꼬박 세웠다. 달콤했던 과거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결국 그녀의 창백하고 평황한 얼굴에 멈췄다. 나는 알았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이미 완전히 부서졌다는 것을. 그날 이후 한서연은 더 늦게 들어왔다. 때로는 아예 귀가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녀가 내놓는 이유는 늘 출장, 프로젝트가 바쁘다, 고객 접대였다.
나는 예전처럼 그녀를 추궁하지도 않았고 다시는 그녀에게 전화 한 통 걸지 않았다. 그저 침묵했을 뿐이다. 이 텅 빈 집을 더욱 화려한 무덤처럼 만들 정도로 침묵했다. 나는 강민준에 대한 모든 것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는 강 회장 그룹의 후계자였다. 젊고 유능하며 집안 배경도 쟁쟁한 재계 잡지의 단골 손님이었다. 그와 한서연은 각종 비즈니스 행사나 고급 파티에 늘 함께 나타났다. 언론은 그들을 선남선녀, 재계 최고의 파트너라고 불렀다. 나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한서연은 강민준의 팔짱을 끼고 환하고 밝게 웃고 있었다. 그런 진심 어린 미소를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아주 오랫동안 본 적이 없었다. 내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나는 탐정처럼 단서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의 차 안에서 내 것이 아닌 남자용 손수건을 발견했다. 까르띠에 한정판이었다. 그녀의 소비 내역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액의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수천만 원짜리 시계부터 수억 원짜리 골동품 그림까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우연히 발견한 보험 증서였다. 수혜자 이름은 내가 아니었다. 그녀의 부모님도 아니었다. 강민준이었다. 30억 원짜리 인명사고 보험이었다. 나는 그 사본을 든 채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그녀의 정보를 챙겨주는 행위였다. 나는 그 보험 증서 사본을 그녀의 서재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 그날 밤 그녀가 돌아온 후 우리 사이에는 두 번째이자 더 격렬한 전쟁이 터졌다. 이준 씨, 미쳤어? 감히 나를 조사해? 그녀는 내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대며 화가 나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내가 너를 조사해. 나는 그 사본을 들어 보이며 억누를 수 없는 떨림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연, 당신 감히 이 보험 증서가 뭔지 말해줄 수 있어? 30억 원, 수혜자는 강민준이야. 우리 집 돈으로 네 정부에게 보험을 들어주다니.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건 회사 사업이야. 프로젝트 위험 분산이라고. 당신이 뭘 알아? 그녀는 여전히 변명했다. 그만. 나는 사본을 바닥에 내던졌다. 한서연, 내 눈 똑바로 봐. 당신 감히 강민준과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그녀는 내 기세에 눌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녀가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나 배가 너무 아파.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고 애원하는 듯했다. 내 심장이 철렁했다. 모든 분노는 순식간에 걱정으로 바뀌었다. 나는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왜 그래? 어디가 안 좋아? 모르겠어. 그냥 너무 아파. 나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를 안고 서둘러 가장 가까운 사립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밖에서 1시간 동안 초조하게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은 별 이상 없습니다. 다만 임신 초기인데 감정 기복이 너무 커서 유산기가 좀 보였습니다. 산모의 감정이 매우 중요하니 보호자분들은 꼭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임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새하였다. 의사의 뒷말은 한 글자도 들리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임신이라는 두 글자만 맴돌았다. 나는 병실로 들어갔다. 한서연은 병상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유난히 복잡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준아, 나 임신했어. 내 목구멍은 무언가에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기쁨, 분노, 의심.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마치 실타래처럼 나를 얽매었다. 그녀는 내 갈등을 눈치챈 듯 손을 뻗어 내 옷자락을 잡았다.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했다. 이준아,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응?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네 글자는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내 모든 방어선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나는 그녀의 평평한 아랫배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새로운 생명, 어쩌면 나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내가 달리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 모든 의심과 뒤죽박죽된 감정들을 억눌렀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안 싸울게. 푹 쉬어. 병원에서 돌아온 후 우리 사이에는 기묘한 평화기가 찾아왔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24시간 그녀 곁에 머물렀다. 가장 헌신적인 간병인처럼 그녀의 식사와 생활을 돌보았다. 김은경 여사도 예전과는 달리 나에게 꽤 친절해졌다. 매일 집 아주머니들을 시켜 온갖 귀한 보양식을 보내왔다. 한서 가문 전체가 곧 태어날 새 생명에 대한 기쁨에 잠겨 있었다. 나는 거의 모든 이전의 일들이 그저 악몽에 불과했다고 믿을 뻔했다. 그날까지. 그날 나는 한서연과 함께 산부인과의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갔다. 의사는 화면을 보며 우리에게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쌍둥이네요. 아기들 둘 다 아주 건강합니다. 쌍둥이? 한서연의 얼굴에는 내가 예상했던 기쁨 대신 알아차리기 힘든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병원을 나선 후에도 그녀는 계속 불안해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방에 틀어박혀 아주 긴 통화를 했다. 나는 문 밖에서 희미하게 그녀가 전화 속 상대방과 무언가를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어떻게? 쌍둥이야.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이준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해? 쌍둥이가 그렇게 일찍 조산할 수가 없어. 나는 몰라. 이건 네 아이잖아. 네가 방법을 찾아야 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세상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내가 평화라고 여겼던 것, 내가 희망이라고 믿었던 것은 그저 그녀가 진실을 감추기 위해 나에게 연기한 한 편의 연극에 불과했다. 이 두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와 강민준의 아이들이었다. 나는 마치 영혼 없는 시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와 차가운 거실 소파에 앉았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현관불이 켜지고 김은경 여사에 익숙하면서도 차가운 얼굴이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얼굴에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내 앞에 다가와 나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가련한 개미를 보듯이.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어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그 말을 내뱉었다. 300억. 한서연에게서 떠나 그 애는 강민준과 결혼해야 해. 김은경 여사의 차가운 상고 앞에서 내 마음속 모든 비분관계, 굴욕, 분노, 불만이 이 순간 오히려 기이하게도 가라앉았다. 나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질식 직전에 갑자기 누군가에게 육지로 끌어올려진 것 같았다. 비록 초라하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적어도 사랑이라는 이름의 깊은 바다에서 더 이상 부질없이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김은경 여사의 탐색하는 시선을 맞받았다. 그녀의 눈빛 깊숙이 자리한 경멸과 확신을 또렷이 보았다. 그녀가 보기엔 나 같은 가난한 집 출신의 개천에서 용난 놈은 300억이라는 거액 앞에서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터였다. 이 돈은 내 지난 5년간의 우스꽝스러운 결혼 생활을, 나의 모든 자존심을 매수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나를 그들의 고귀한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웃었다. 약간 실성한 듯 웃었다. 어깨가 미미하게 들썩였고 결국 눈물까지 흘러나왔다. 김은경 여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내 반응이 다소 의외인 듯했다. 뭘 웃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였다. 이준 씨,
나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가격이면 이준 씨 남은 평생, 아니 다음 생까지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아야 해요. 만족? 나는 얼굴을 쓸어내렸다.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차가웠다. 네, 저는 만족해야죠. 결국 제 지난 5년의 청춘과 노력이 당신들 눈에는 이 정도 값어치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요. 나는 손을 뻗어 거액을 상징하는 검은색 카드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보았다. 그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그리고는 카드를 집어들어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고 불빛에 비춰보았다. 비밀번호는 6888888이에요. 김은경 여사는 내가 마음이 움직였다고 생각했는지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 돈은 즉시 이준 씨 계좌로 입금될 거예요. 그리고 청남원 저택과 지금 이준 씨가 몰고 다니는 차도 이준 씨의 소유가 될 겁니다. 한서, 가문은 이준 씨를 박대하지 않을 거예요. 박대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그 몇 글자를 되풀이하며 극도로 인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내 감정과 자존심을 짓밟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는 돈으로 모든 것을 덮어 평화를 가장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관대하고 인자한지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좋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은경 여사의 얼굴에 드디어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 안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화제를 돌렸다. 저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김은경 여사가 경계심을 드러냈다. 합의서에 서명하고 돈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은 한서연이 알지 못하게 해야 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한서연이 제가 자발적으로 이 결혼을 포기했고 제가 돈에 눈이 멀어 그 애와 아이를 버렸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요. 김은경 여사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이런 요구를 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모양이었다. 그녀는 나를 의심스럽게 훑어보았다. 무슨 뜻이죠? 그 애를 보호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호요? 나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아니요. 그저 우리 사이를 더 깨끗하게 끊어내고 싶을 뿐이에요. 더 이상 그 애와 얽히고 싶지 않아요. 그 애의 죄책감에 찬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저를 미워하게 만드는 게 저에게 미안해하는 것보다 훨씬 속 편할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녀에게 말하는 핑계에 불과했다. 나의 진짜 목적은 그들의 경계심을 늦추는 것이었다. 나는 한서연과 한서, 가문 전체가 나이준이 돈에 눌렁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야만 그들이 아무런 방비 없이 내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지옥으로 걸어 들어올 터였다. 김은경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득실을 따지는 듯했다. 나에게 욕을 먹게 하는 것은 그녀에게 100가지 이점이 있고 한 가지 해로움도 없었다. 이것은 한서연이 나에게 완전히 마음을 접게 할 뿐만 아니라 강 회장 가문 앞에서 한서연을 나쁜 놈에게 버림받은 가련한 피해자로 둔갑시켜 강 회장 가문으로 순조롭게 시집가는 길을 닦아줄 수 있었다. 좋아요.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는 일말의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준 씨, 영리하군요. 그 다음 일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김은경 여사의 효율성은 놀라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의 개인 변호사, 팀이 이미 준비된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합의서, 비밀 유지 협약 등 한 뭉치의 서류를 들고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합의서 조항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 갔다. 내용은 극도로 가혹했다. 나는 거의 빈손으로 나가야 했다. 300억과 아파트 한 채, 차 한 대를 제외하고는 결혼 후 우리가 공동으로 이룬 모든 재산, 심지어 내 명의의 일부 투자금과 지분까지도 온갖 조묘한 방식으로 한서연 명의로 귀속되었다. 합의서에는 심지어 내가 영원히 서울을 떠나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한서연과 그녀의 가족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었다.
모든 조항이 한서 가문의 오만함과 나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펜을 들고 모든 서류의 마지막에 내 이름을 서명했다. 이준. 그 두 글자를 나는 용이 비상하듯 힘차게 썼다. 그 어느 때보다 해방감이 느껴졌다. 마지막 획이 떨어지는 순간 지난 5년간 내 마음을 짓눌렀던 거대한 산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거두며 사무적으로 내게 말했다. 이준 씨, 3.12억 원이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합의서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3.12억 원. 알고 보니 그 아파트도 현금으로 환산된 것이었다. 그들은 정말로 나에게 아무것도 남겨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나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한서연을 만나지 않았다. 혹시라도 참지 못하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 나의 모든 계획을 망칠까봐 두려웠다. 내 짐은 많지 않았다. 캐리어 하나에 지난 5년간의 모든 개인 소지품이 다 들어갔다. 내가 3년간 살았던 이 호화로운 저택을 캐리어를 끌고 나설 때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뒤를 돌아보자 2층 창문 커튼이 살짝 움직였다. 한서연이 그곳에 서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멈추지 않고 단호하게 몸을 돌려 차문을 열고 출발했다. 백미러 속 그 화려한 빌라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희미한 흰 점으로 변했다. 잘 가, 한서연. 잘 가, 죽어버린 나의 사랑. 청남원을 떠난 후 나는 바로 서울을 벗어나지 않았다. 가짜 신분으로 한서 가문에서 멀지 않은 5성급 호텔에 머물렀다. 앞으로의 일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학 시절 가장 친구이자 지금은 국내 최고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박선우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를 선우라고 불렀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선우의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 며칠간 긴장했던 신경이 비로소 조금 풀렸다. 선우야, 나 이준이야. 이준이 너 이 자식 웬일로 나한테 전화 다 하고? 한서 가문에서 네 대를 쌓이 노릇하며 팔자 좋게 사는 줄 알았는데 선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말도 마. 나 이혼했어. 전화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다. 선우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해졌다. 무슨 일이야? 한서연, 그 계집애가 너를 버렸어? 비슷해.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자초지종을 간단히 설명했다. 다만 아이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는 부분은 숨기고 그저 우리가 성격이 맞지 않았고 한서 가문에서 나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주었다고만 말했다. 선우는 듣는 내내 전화로 욕설을 퍼부었다. 젠장, 그 한서 가문 놈들 너무한 거 아니야? 너를 뭘로 보는 거야? 다 쓰고 버리는 쓰레기야? 이준이 너 이 새끼 너무 물은 거 아니야? 이 모욕을 어떻게 참을 수 있어? 못 참아. 나는 창밖의 차가운 야경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 말해봐. 내가 뭘 해야 해. 불법적인 일만 아니면 친구로서 뭐든지 해줄게. 2가지 일을 도와줘. 나는 천천히 말했다. 첫째, 가장 빠른 속도로 해외에 투자 회사를 설립해줘. 법인 대표는 내 가짜 신분으로. 이 300억 돈을 벌게 만들고 싶어. 문제 없어. 둘째는? 둘째는 나는 말을 멈췄다. 목소리를 더 낮췄다. 가장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을 찾아줘. 강민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원해. 그리고 사람을 붙여 한서연과 그 엄마를 24시간 감시해줘. 그들의 모든 동향을 알아야 해. 전화 저편의 선우는 침묵했다. 그는 나를 너무 잘 알았다. 나는 결코 모욕을 참고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준아,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너 뭘 하려는 거야?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내가 본 적 없는 낯섦과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뭘 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내가 예전에 넘어졌던 곳에 그들을 위해 더 깊은 무덤을 직접 파주고 싶을 뿐이야. 한서 가문을 떠난 후 초기에는 평온한 나날이었다. 나는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한 듯 아무에게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 매일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며 선우가 마련해준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정보를 처리했다. 300억 원의 자금은 선우의 지휘 아래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맹수처럼 소리 없이 국제 금융시장에 잠입했다. 나는 고위험 고수의 프로젝트 대신 내가 유망하다고 판단한 10여 개의 첨단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자금을 분산 투자하며 안정적으로 나아갔다. 나는 대학에서 금융과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했다. 자본 운용과 기술 도면에 대해 남들보다 훨씬 예민한 촉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한사연을 위해 내 커리어를 포기했지만 나는 배움과 사유를 멈춘 적이 없었다. 김은경 여사가 비웃었던 그 작은 그릇들, 지금은 나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설 탐정의 보고서가 끊임없이 내 이메일함으로 전송되었다. 강민준, 나를 대체할 그 남자의 삶이 한 조각 내 앞에 펼쳐졌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빛나는 재계 엘리트이자 다이아몬드 독신남이었지만 뒤로는 그의 사생활은 문란하기 짝이 없었다. 여러 여배우와 인플루언서들과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탐정이 강 회장 그룹의 최근 2년간 재정 상태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들은 확장을 위해 몇 가지 매우 공격적인 해외 투자를 감행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이로 인해 회사 현금 흐름이 극도로 경색되어 은행 대출과 돌려막기 방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강민준이 그렇게 서둘러 한서연과 결혼하려 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진정한 사랑이었지만 실제로는 한서그룹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노리고 혼인을 통해 한서 가문을 끌어들여 자신이 저지른 김은경 여사 평생을 똑똑하게 살았던 그 여자가 이번에는 이른바 문벌과 딸의 행복이라는 허울에 눈이 멀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부잣집에 한사연을 시집 보내려 하고 있었다. 정말 우스꽝스러웠다. 한사연은 어떠했는가? 내가 떠난 후 그녀는 단 이틀만 침울해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녀는 엄마의 주선으로 강민준과 공개적으로 연애를 시작했다.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은 그들이 손을 잡고 행사에 참석한 사진들로 도배되었다. 배는 살짝 불러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보도에서는 그녀를 세속을 깨고 용감하게 사랑을 쫓는 신시대 여성으로 묘사했고 나는 돈에 눈이 멀어버린 세기의 파렴치한 남편이 되었다. 인터넷에는 욕설이 난무했다. 저런 개천용은 죽어야 마땅해. 300억 받고 도망갔다니 너무 싸게 먹혔네. 한서 아가씨 불쌍해. 임신한 몸으로 버림받다니 너무 비참해. 김은경 여사의 홍보팀은 분명 뒤에서 여론을 조작하며 나를 치욕의 기둥에 못 박아 두었다. 나는 그 눈뜨고 볼 수 없는 댓글들을 보면서도 마음속은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욕해라. 더 심하게 욕할수록 좋다. 너희가 지금 나를 높이 띄울수록 나중에는 더 세게 추락할 테니까. 보름 후 한서연과 강민준은 결혼 소식을 발표했다. 결혼식은 한 달 뒤 서울의 최고급 7성급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장소 대여료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서울 재계 명사, 정계 고위 인사, 인기 연예인 등 서울의 내로라 하는 모든 인물들이 거의 다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 규모와 위세는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다. 김은경 여사는 분명 이 세기의 결혼식을 통해 딸의 미혼모라는 불명예를 씻고 동시에 한서강 회장 두 가문의 강력한 결합을 외부에 과시하려 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다만 내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한서연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올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그날 밤늦게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당일 주식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있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 저편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내 뼛속까지 익숙한 목소리가 술기운과 떨림이 섞여 들려왔다. 이준아, 너지? 한서연. 내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이 한 번 요동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들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지내. 나는 최대한 차분하고 심지어 차갑다고 할 수 있는 어조로 대답했다. 300억이나 있는데 못 살 리가 없잖아. 전화 저편의 숨소리가 멈칫했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떠올랐을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이준 씨, 꼭 그렇게 나한테 말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였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우리 부부였잖아. 그렇게 나를 미워해? 미워해? 나는 비웃었다. 한사연 씨, 당신 너무 과대평가하는군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 감정도 없어. 미움도 에너지가 필요한 법이야.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어. 이준, 내 말에 그녀는 상처받은 듯 목소리를 날카롭게 높였다.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당신 내 300억 받았잖아. 돈 때문에 나랑 아이까지 버렸잖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녀의 당당한 비난을 들으며 나는 갑자기 너무나도 황당했다. 그녀는 정말로 자기 엄마가 꾸며낸 그럴듯한 변명을 믿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내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 맞아. 나는 돈 때문에 그랬어. 나는 그녀의 말을 이어가다 세상 만사에 초연한 듯한 비웃음 섞인 어조로 말했다. 아니면 뭘 바랐겠어? 네 성질 더러운 거? 네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면 네 머리 위에 난 그 푸른 초원? 바람 피운 사실을 비유하는 은유. 이 개자식. 그녀는 내 말에 화가 나서 말문이 막혔고 그저 반복해서 욕설을 내뱉을 뿐이었다. 칭찬 고마워. 나는 덤덤하게 말했다. 별일 없으면 끊을게. 내 시간은 소중하거든. 한서연 씨처럼 아무 상관없는 전 남편 때문에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으니. 아참, 곧 재벌가로 시집간다니 축하해. 강 회장님 아들이 네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길 바라. 말을 마친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쥔 내 손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가슴 한 부분이 뻥 뚫린 듯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결심을 굳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여전히 아팠다. 5년의 감정은 말처럼 쉽게 놓아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나무처럼 이미 내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있었고 이제 뿌리째 뽑아내려면 필연적으로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창가로 가서 담배 한 대를 피웠다. 니코틴의 매운맛이 내 신경을 마비시키도록 내버려 두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선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미끼를 물었어. 뒤에는 몇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강민준과 유염한 인플루언서가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또 다른 파일은 강 회장 그룹의 최신 내부 재무 보고서였다. 그 안에 적힌 거대한 손실 액수는 눈에 거슬렸다. 그들의 자금줄은 곧 끊어질 예정이었고 한서 그룹의 자금은 그들에게 생명줄이었다. 나는 창밖에 수많은 불빛을 바라보았다. 입가에는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한서연, 강민준, 김은경. 너희의 결혼식 정말 볼만하겠지. 너희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때의 그 절망적인 표정을 직접 보고 싶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한서연과 강민준의 결혼식 날이 되었다. 이 결혼식은 언론에서 세기의 결혼이라 불리며 준비 초기부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울 최고의 스카이라인 호텔, 건물 3개 층 전체가 예약되었다.
입구에는 니덜란드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튤립으로 만들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양옆으로는 각 언론사의 카메라가 진을 치고 있었고 재계 명사, 정계부를 카메라가 재계 명사, 정계고 있었다. 나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 나는 지금 푸른 제주도로 향하는 개인 제트기 안에 앉아 있었다. 이 비행기는 내가 번 첫 번째 돈으로 산 것이었다. 300억 원의 원금은 국제자본시장이라는 무서운 도살장에서 한 바퀴 구르며 이미 몇 배로 불어나 있었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한서, 감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준이 아니었다. 나는 편안한 가죽 의자에 기대어 샴페인 잔을 흔들었다. 창밖의 새하얀 구름을 바라보았다. 내 개인 비서인 안나라는 똑 부러지는 여직원이 태블릿 PC를 내 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결혼식 현장의 고화질 생중계가 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 한서연은 프랑스 최고급 디자이너가 손수 제작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에는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조명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났다. 마치 동화 속 공주 같았다. 그녀는 강민준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행복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강민준 역시 흰색 슈트를 입고 잘생기고 훤칠했다. 두 사람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과연 언론이 말하는 그들 뒤에는 김은경 여사와 한진우 회장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강민준의 부모와 열정적으로 대화하고 있었다. 이미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연회장 전체는 경사스럽고 사치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나는 화면 속에서 꽃처럼 웃는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평온했다. 심지어 약간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아마 자신이 나라는 오점을 드디어 벗어던지고 진정한 사랑과 재벌가에 시집가서 인생의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곧 폭발할 시한폭탄을 안고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중계 카메라는 메인 테이블을 비추었다. 김은경 여사는 와인잔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옆자리의 친지들에게 말했다. 우리 사연이는 복이 많아요. 예전에는 어려서 철없이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속았지만 다행히 지금은 제때 정신 차리고 강민준 같은 좋은 짝을 만났어요. 이게 진짜 문벌 결합이죠. 그녀가 말한 어중이 떠중이는 단연히 나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주위의 친지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맞아요. 김 회장님. 이제 안심하셔도 되겠네요. 강 이사님은 인물도 좋고 한서 아가씨랑 정말 천생연분이에요. 앞으로 두 집안이 협력하면 사업도 분명 더 번창할 거예요. 김은경 여사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 화영심이 극도로 충족된 듯했다. 나는 그녀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입가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다. 때가 되었다. 나는 위성전화를 들어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우야, 다 준비됐어? 걱정 마, 이준아. 선우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내 사람들하고 공증인들도 이미 호텔 아래 도착했어. 네 지시만 기다리고 있어. 좋아.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생중계 화면을 바라보았다. 사회자는 이미 무대에 올라 열정적인 개회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 선물도 준비됐지? 당연하지. 선우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하는 일은 믿어도 돼. 그들에게 엄청난 놀라움을 선사할 거야. 그럼 시작해. 나는 전화를 끊고 태블릿 PC의 볼륨을 최대로 키웠다. 생중계 화면 속 사회자는 매력적인 목소리로 크게 선포했다. 이제 가장 뜨거운 박수갈채로 오늘 가장 행복한 신랑 강민준 씨와 신부 한서연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천둥 같은 박수 속에서 강민준은 한서연의 손을 잡고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왔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그들은 절대적인 주인공이었다. 강민준은 마이크를 건네받아 애정 어린 눈으로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한서연, 당신을 만난 것은 내 평생 가장 행운의 일입니다. 나에게 시집와주고 나를 위해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오늘부터 내 모든 삶을 바쳐 당신과 우리 아이를 지켜줄 거예요. 아래에서는 환호성과 휘파람 소리가 터져나왔다. 한서연은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이며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 오빠, 고마워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늘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나도 오빠를 사랑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행복함에 가려졌다. 과거는 과거일 뿐.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저는 그저 제가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올바른 선택. 나는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행복한 눈물을 보며 한없이 인 기분만 되었다. 그녀가 와인잔을 들고 강민준과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합한주를 마시려던 순간 연회장의 값비싼 조각 때문이 밖에서 쾅 하고 열렸다. 갑작스러운 경고에 연회장 전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결혼식 사회자와 보안 요원들이 즉시 반응하여 빠르게 다가가 막으려 했다. 손님, 죄송합니다. 이곳은 개인 연예인이. 하지만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밀려났다. 검은색 슈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남자들이 회색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한 남자를 호위하며 침착하게 걸어 들어왔다. 선두에 선 남자는 바로 선우였다. 그는 냉철하고 침착한 표정이었다. 이런 큰 행사에 불쑥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팀은 훈련이 잘 되어 있었고 신속하게 양쪽으로 도열하여 인벽을 만들고 다가오려는 모든 보안 요원들을 격리시켰다. 모든 과정이 깔끔하고 단호했으며 반박할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다. 무대 위에 강민주는 얼굴이 굳어지며 쩌렁쩌렁 소리쳤다. 당신들 뭐야?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보안 요원들 다 어디 갔어? 김은경 여사의 얼굴도 극도로 굳어졌다. 그녀는 즉시 옆에 있던 한진우 회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한진우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이보세요, 손님. 무슨 일이든 간에 오늘은 내 딸의 경사스러운 날이니 방해하지 마세요. 오랜만이네요, 김 회장님. 선우는 걸음을 멈추고 살짝 웃으며 안경을 고쳐 썼다. 그의 시선은 한 회장을 지나쳐 무대 위의 신랑 신부에게로 곧장 향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해서요. 저는 박선우라고 합니다. 변호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세 달린 초소형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변호사? 모든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었다. 누가 이런 때에 변호사를 보낼까? 김은경 여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차갑게 말했다. 변호사? 우리 한서 가문과 강 회장 가문은 오늘 어떤 업무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면 결혼식이 끝난 후에 내 회사로 예약하고 찾아오세요. 아마 기다릴 수 없을 겁니다. 선우의 미소는 변함없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저는 오늘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강민준 씨와 한서연 씨에게 결혼 선물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선물? 강민준이 비웃으며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나 강민준의 친구 중에는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 당신들 방해하러 온 게 분명해. 당장 이 사람들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는 보안 요원은 없었다. 선우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살벌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강 본부장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선우는 멈추지 않고 보좌관에게서 정교한 검은색 선물 상자를 건네받았다. 제 의뢰인은 강 본부장님과 한서연 씨 모두 아는 분입니다. 옛 지인이죠. 그는 말하면서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무대 위의 조명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밟는 듯했다. 한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강민준의 손을 자신도 모르게 세게 잡았다. 손가락 마디가 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이 남자를 알고 있었다. 이준의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 박선우. 그가 왜 여기에? 이준이 그를 보냈나? 그가 뭘 하려는 거지? 거대한 공포가 순식간에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박 변호사님 맞죠? 김은경 여사도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빠르게 무대 위로 올라가 한서연과 강민준을 가로막으며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선물이라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이제 당장 떠나세요. 내 딸의 결혼식을 방해하지 말고요. 김 회장님,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선우의 시선이 드디어 김은경 여사의 얼굴에 닿았다. 그 눈빛은 마치 어릿광대를 보는 듯했다. 이 선물은 아주 특별합니다. 제 의뢰인이 신랑 신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하객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어 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김은경 여사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무대 뒤편의 대형여 1디 스크린 제어대로 향했다. 그가 선물 상자에서 꺼낸 것은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작고 검은 USB 메모리 하나였다. 그는 USB를 제어 컴퓨터에 꽂았다. 뭘 하려는 거야? 강민주는 놀람과 분노에 차달려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선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가볍게 스쳤다. 원래 신랑 신부의 달콤한 웨딩 사진이 재생되던 거대한 스크린은 순식간에 검게 변했다. 다음 순간 선명하고 또렷한 문서, 스캔 파일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났다. 문서의 맨 위에는 눈에 띄는 굵은 검은 글씨로 친자관계 감정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장례는 술렁였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 보고서에 박혔다. 보고서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의뢰인 익명, 감정 샘플 1, 한서연 여사 임신 초기, 육모막 검체 추출물, 감정 샘플 2, 강민준 씨, 모발 및 구강 세포, 감정 샘플 3, 이준 씨, 혈액 샘플. 내 이름까지 그 위에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제주도 상공만 미터 높이의 내 심장이 갑자기 철렁했다. 선우 이 자식. 내 이름까지 넣어서 극적인 효과를 더했군. 생중계 카메라는 아주 영리하게 그 보고서, 특히 마지막 감정 결론 부분에 클로즈업을 했다. 감정 결론. 예. DN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준 씨는 쌍둥이 태아, B의 생물학적 아버지에서 배제됩니다. second, DNA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민준 씨는 쌍둥이 태아, B의 생물학적 친부로 지지되며 그 확률 RCP는 9,999% 이상입니다. 시간은 그 순간 멈춘 듯 했다. 연회장 전체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결혼 선물에 충격을 받아 눈이 휘둥그레졌고 머릿속은 온통 새하였다. 몇 초 후 죽음 같던 정적은 날카로운 비명으로 깨졌다. 한서연은 스크린 속 그 눈부신 결론을 보며 온몸의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마이크가 쾅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소음을 냈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눈이 뒤집히며 뒤로 푹 쓰러졌다. 서연아. 강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부축하려 했지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더 빠르게 그를 밀쳐냈다. 강 회장 그룹의 이사장인 강방곡, 강민준의 아버지였다. 그의 얼굴은 지금 굳어졌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야말로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강민준의 옷깃을 움켜쥐고 극도의 분노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이런 너날 자식,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똑바로 말해봐. 강민준의 어머니이자 늘 우아한 사모님 이미지로 세상에 알려졌던 주베로 여사는 바닥에 쓰러진 한서연을 극도를 혐오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했다. 결혼 중에 바람 피워 그것도 웬 잡종 아이를 가졌다니
우리 강 회장 가문의 얼굴을 당신들이 다 망쳐놨어.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고요한 연회장 안에서는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김은경 여사의 몸이 흔들거렸다. 그녀의 잘 관리된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입술은 떨렸고 모대 위에 선우를 가리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 그녀의 모든 영리함, 모든 계산, 모든 자부심이 이 순간 하늘에서 떨어진 감정 보고서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가 애써 꾸민 세기의 결혼, 그녀가 애써 꾸민 세기의 결혼, 그녀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문벌 결았다. 혼란은 전염병처럼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하객들은 처음의 충격에서 벗어나 수군거렸다. 순간적으로 거대한 웅성거림이 되었다. 세상에 결혼 중에 바람 피워서 정부의 아이를 가졌는데 이렇게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다니. 이 한서, 크룹 아가씨 너무 대담한 거 아니야? 전 남편이랑 아직 이혼도 깨끗이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랑 놀아놨어. 제일 불쌍한 건 그 전 남편 아니야? 이름이 이준이던가? 그렇게 큰 녹색 모자, 배신당한 남자를 비유를 쓰고 쫓겨났다니.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듣자하니 한서 가문에서 300억이나 줬다던데. 그 녹색 모자 쓰고 돈 벌었네. 강 회장 가문도 재수 없지. 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이제 서울 바닥에 다 소문나겠네. 언론사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무대 위의 혼란스러운 장면을 향해 미친 듯이 번쩍이며 누구의 표정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강방국 회장은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다. 강민준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그 찰싹 소리는 고요 속에서 유난히 또렷했다. 이런 자식, 우리 강 회장 가문의 얼굴을 네가 다 망쳤어. 그는 강민준을 가리키고 또 부축받아 일어선 김은경 여사와 한진우 회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들 한서 가문도. 이게 당신들의 착한 딸이야.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가풍이야. 김은경 여사는 지금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선우를 향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이건 가짜야. 이건 분명 조작된 거야. 이준이 어디 있어. 그 자식 당장 끌어내. 이건 그 자식이 꾸민 짓이야.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선우는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마치 산처럼 고요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주워들었다. 목소리는 침착하고 힘이 있었고 순식간에 모든 소란을 잠재웠다. 하객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잠시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듯 혼란스러웠던 현장을 기적처럼 조용하게 만들었다. 첫째, 이 감정보고서의 진실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는 손에 든 USB를 들어보였다. 이 안에는 채취 과정의 공직 영상 등 완전한 증거, 사슬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이 보고서를 발급한 곳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의학 감정센터이며 모든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한세일 씨나 강민준 씨가 이의가 있다면 공증인에 입회하여 언제든 2차 감정을 환영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참백한 강민준과 이미 정신이 돌아왔지만 멍한 눈빛에 한서연을 훑어보았다. 둘째, 시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한서연 씨와 제 의뢰인 이준 씨는 올해 10월 12일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병원 초음파 검사로 추정된 임신 주수에 따르면 한서연 씨는 했다는 것입니다. 이민준 씨와 관계를 맺고 임신했다는 대략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입니다. 즉, 한서연 씨는 대의뢰인과 아직 이혼하지는 선우의 말 한마디는 마치 정교한 수술용 칼 같았다. 한서 가문과 강 회장 가문의 화려한 위장을 한 겹 한 겹 도려내고 그 안에 숨겨진 가장 추하고 더러운 피고름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김은경 여사의 몸은 더욱 심하게 흔들렸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딸, 용감하게 사랑을 쫓는 피해자로 포장했던 그 딸이 이제 결혼 중 외도라는 치욕의 기둥에 못 박혔다.
아래 하객들이 한서 가문 사람들을 보는 시선은 처음의 충격에서 이제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으로 바뀌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우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컴퓨터의 다른 버튼을 눌렀다. 대형 스크린의 감정 보고서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빽빽한 재무제표가 대신했다. 바로 강 회장 그룹의 내부 재정 상황 분석이었다. 거대한 손실 적자, 위태로운 현금 흐름, 그리고 10여 개 은행에서 보낸 독촉장 경고문까지 하나하나가 이것 보기에는 화려한 강 회장 그룹이 실제로는 것만, 번지르르한 빈껍데기라는 것만, 번지르르한 빈껍데기라는 것만. 이것은 제 의뢰인이 한진호 회장님과 김은경 여사님께 드리는 또 다른 결혼 선물입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선고와 같았다. 강 회장 그룹은 해외의 몇몇 공격적인 투자 실패 후 이미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져 총부채액이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강민준 씨가 이렇게 서둘러 한서연 씨와 결혼하려 했던 것은 아마도 이른바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한서 그룹의 자금이 이 거대한 구멍을 메우는데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방금 전에 친자 확인이 첫 번째 폭탄이었다면, 한서 가문의 체면을 날려버린 것이었다면 지금 이 재무보고서는 두 번째 강력한 폭탄이었다. 김은경 여사의 모든 희망과 계산을 직접적으로 날려버렸다. 그녀는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준을 내쫓고 딸의 명예까지 훼손하며 강 회장 가문이라는 거목에 매달려 이른바 강력한 결합을 이루려 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가 매달린 것은 거목이 아니라 곧 폭발할 화약고였던 것이다. 그녀는 한서 그룹 전체를 그 안에 끌어들일 참이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다 가짜야. 김은경 여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스크린을 가리키고 또 강방국 회장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당신들이 날 속였어. 당신들 강 회장 가문은 사기 결혼을 한 거야. 강방국 회장의 얼굴은 이미 잿빛을 넘어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집안 망신이 외부로 드러나고 회사의 재정 위기까지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그는 내일 아침 강 회장 그룹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고 은행의 독촉 전화가 빗발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 회장 가문은 끝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숨을 들이쉬지 못한 채 가슴을 움켜쥐고 똑바로 쓰러졌다. 아빠, 여보,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하객들의 비명 소리, 언론사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섞여 황당하고도 인 교향곡을 이루었다. 선우는 눈앞에 이 난장판을 바라보며 고요했다. 잠시 후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넥타이를 정리하며 이미 멍하니 굳어버린 한서연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아, 맞다. 한서연 씨, 제 의뢰인 이준 씨가 한마디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300억 원으로 가짜 감정을 끊어내고 한 무리의 사람들의 진면목을 보게 된 것은 아주 값진 일이었다고요. 그리고 강민준 씨와 백년해로 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아무도 보지 않고 몸을 돌려 그의 사람들을 이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침착하고 당당하게 이 난장판을 걸어 나갔다. 뒤에는 산산조각난 세계의 결혼식과 곧 파멸할 두 재벌 가문만 남겨두고 나는 제주도의 햇살 아래에서 생중계 화면을 껐다. 화면 속 한서연의 절망적이고 후회하며 텅 빈 얼굴은 이 감정에 대한 나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나는 샴페인 잔을 들어 푸른 하늘을 향해 가볍게 건배했다. 잘 가, 한서연. 잘 가. 너를 어리석게 사랑했던 이준. 오늘부터 나는 새로 태어났다. 그 성대했던 세기의 결혼식은 결국 극적인 방식으로 서울에서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결혼식 당일 벌어진 모든 일은 바이러스처럼 인터넷 전체에 퍼져나갔다. 속보 한서 가문 외동딸, 결혼 중 외도, 속보 강 회장 그룹 파산 위기, 사기 결혼 논란, 속보 최강전 남편, 3위 생행업 복수극.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모든 소셜미디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한서 가문과 강 회장 가문의 주식은 다음 날 개장하자마자 예상대로 동반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후 일주일 동안 시가총액이 1,000억 원 가까이 증발했다. 은행과 협력업체들의 독촉 전화가 두 회사의 안내 데스크를 마비시켰다. 한때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한서 그룹과 강 회장 그룹은 이제 문전성시가 아니라 텅 비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피하려 안간힘을 썼다. 강방국 회장은 충격으로 현장에서 뇌졸중을 일으켜 지금까지 중환자실에 누워 생사를 알 수 없었다. 한때 무한한 영광을 누렸던 강 회장 가문은 하룻밤 사이에 몰락하고 뿔뿔이 흩어졌다. 강민준 역시 사업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한서 가문도 좋을 리 없었다. 김은경 여사는 이 이중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한때 모든 것을 통제하던 그 오만했던 여인은 이제 병쉬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릴 뿐이었다. 한진우 회장은 위태로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사방팔방으로 도움을 청했지만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당했다. 예전에 형 동생 하던 친구들은 이제 그를 뱀처럼 피했다. 한서그룹 전체는 이미 파산 직전에 놓여 있었다. 한서연은 어떠했는가? 그녀는 이 폭풍 속에서 가장 비극적이고도 가장 우스꽝스러운 핵심 인물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잃었다. 결혼식 당일에 엄청난 충격과 혼란 속에서 그녀는 유산했다. 그녀와 강민준의 사랑의 결실은 결국 이 세상에 오지 못했다. 그녀는 이른바 사랑도 잃었다. 강민준은 체포되기 전 자신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 모든 책임을 그녀와 김은경 여사에게 전가했다. 자신은 그 모녀가 아이와 결혼을 미끼로 협박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도 잃었다. 한서 가문은 자신들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 더 이상 가족의 죄인인 그녀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한서 대저택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에 홀로 살며 매일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고 했다. 빛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짧은 한 달 사이에 상점 몇 개가 일어났다. 한때 내 자존심을 짓밟았던 그들은 이제 내가 당했던 것보다 100배는 더 비참한 방식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었다. 선우가 전화로 이 모든 것을 신이 나서 설명해 줄 때 내 마음속은 의외로 평온했다. 상상했던 것 같은 복수 성공의 광희는 없었고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후에 후련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준이 너, 이 자식, 대단하다. 이 밑장 빼기 작전 정말 멋졌어. 지금 서울 전체가 네 영웅담을 전하고 있어. 역사상 최고의 복수하는 전 남편이라고. 선우는 전화 저편에서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눈앞의 제주도 푸른 바다와 멀리 보이는 하얀 백사장을 바라보았다. 다 끝났어, 선우야. 그래, 다 끝났어. 선우가 한숨처럼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는 게 있는데. 무슨 일인데? 한서연이 며칠 전 사람을 통해 나한테 연락해왔어. 네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하더라.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 사과? 내 손이 미미하게 멈칫했다.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상처는 이미 생겼고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어.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우야, 그 애한테 전해줘. 뭘? 내가 이준이, 그녀가 나를 배신하기로 선택한 그 순간에 이미 죽었다고. 지금 살아있는 나는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라고. 나랑 그의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어. 그저 잘 살라고 해. 이게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온정이야. 전화를 끊고 나는 상의를 벗어 던지고 호텔 인피니티 풀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바닷물이 순식간에 내 온몸을 감쌌다. 나는 물속에서 눈을 뜨고 햇살이 수면을 뚫고 들어와 들이우는 얼룩덜룩한 빛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진한 사랑과 증오, 굴욕과 분노가 이 순간 맑고 투명한 바닷물에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나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길게 숨을 내쉬었다. 안나가 칵테일 한 잔을 들고 내 옆으로 왔다. 이준 대표님, 미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그 신재생에너지 회사가 방금 최신 배터리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주가가 하룻밤 사이에 300% 폭등했습니다. 그래? 나는 칵테일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럼 우리 월가에 가서 종이라도 올려야겠네. 안나는 나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존경심이 반짝였다. 언제든 지시만 내리세요. 이준 대표님. 나는 미소를 지으며 선배들의 등을 기댔다. 따뜻한 햇살이 온몸을 감싸도록 내버려 두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약간 짠맛이 났다. 멀리 수평선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나만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내 인생은 층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 과거를 놓아야만 미래를 포용할 수 있다. 내가 유일하게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은 마침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그 대가가 너무나도 컸지만 평생을 거짓과 속임수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이 이야기는 그 여행 중에 내가 지난 5년간의 내 삶에 마침표를 찍으며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다.